사실 오늘 이 말씀드릴 거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콜로니얼 비치에 갔다 오니까 그 정영희 기자가 그러면 그걸 그때 한 걸 좀 내주고 다음 달 그러니까 그 다음 11월 달은 뭘 하느냐. 그래서 뭐 갑자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논어의 현대적인 의미 그렇게 제목을 줬는데 그래 주고 나니까 막상 무슨 말을 해줄지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현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또 현대가 무엇을 현대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의미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 일단 제목을 출근한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미 우리가 논의를 거의 다 했는데 이미 우리가 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현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내걸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두 구절을 택했거든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건 뭐 공자한 말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인데 이 두 구절을 제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첫째는 공자가 항상 그래요. 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내가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학설을 내가 내거나 무슨 새로운 뭐 예언자 같은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다. 술이 부작. 나는 단순히 이제까지 내려온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고 부작. 내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은 없다.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것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온고의 지신, 옛것을 깊이, 이게 오늘하면 뜸을 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옛것을 깊이 생각하고 뜸을 들여가지고 그 속에서 새 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가히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만 제 자신이 남을 가르치려면은 옛 것을 보고 뭔가 새 것을 찾아내야지 이걸 하지 못하면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온고의 지신 새 것을 찾으라. 근데 공자가 한편으로는 자기는 전혀 새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예전에 공자가 말하는 자기가 물려받은 그런 지적인 유산은 오경, 육경 이게 다 그 전에 공자 이전에 있던 그런 전통입니다. 시경, 역경, 무슨 뭐 예경 이게 다. 그런데 그런 전통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는 전달해 주는 것이 내 의무지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다. 그런 걸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으면 감히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 두 가지 공자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현대적인 의미를 찾으려면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처럼 현대적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공자는 술이 부작. 나는 절대로 내가 뭘 만든 게 없고 창조적으로 뭐 한 것도 없고 이제까지 내려오는 이런 훌륭한 우리 유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해 주느냐. 이것이 내 의무다.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뭔가 있잖아요. 이것이 공자가 받은 전통인데 이게 뭐든지 간에 뭐 육경이든지 오경이든지 그게 있고 자기는 이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자는 또 새로
무엇을 자기가 이것을 잘 해가지고 새 것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현대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현대거든요. 이것은 BC 6세기 공자가 살던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갭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 말은 절대로 내가 이걸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철저히 내가 전수하는 것, 전승시키는 것. 근데 이것이 요즘 와서 미국 학계에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금 대법관이 9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아주 보수적인 저스티스고 또 한 반은 리버럴. 그런데 요즘 와서 카우나우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그 보수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수파의 지적인 거장이 누구였느냐면 누굽니까? 안토닌 스칼리아. 스칼리아. 이 사람이 좀 예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헌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생각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안토닌 스칼리아인데 이분을 다른 이 보수파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조지 메이슨 로스쿨에다가 $20 밀리언을 기증하면서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그러니까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로 바꿨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이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소혜민 선생님 일로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 있습니다. 이 앞에 자리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강의나 쓴 것을 잘 읽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마다 달라지면은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오리지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소위 말하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리지널리즘. 이런 말을 만들어서 오리지널리즘. 본래 모습대로 간직하고 이것을 전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헌법을 지켜는, 그러니까 수프림 코트가 해야 할 사명이지, 우리가 법을 이러쿵저러쿵 해서 새롭게 만든다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해석해버리면은 원래 법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에 어긋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글을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인들도 있고 뭐 소설가들도 계시고 참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글을 쓸 때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떤 시상이 떠오를 때 시를 써요. 그리고 뭐 소설 쓴다거나 글을 쓸 때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쓰는데 그 저자의 의사가 자기 글 속에 담겨 있는데, 이 글이 출판이 된 다음에는 읽는 사람은 꼭 그 사람대로 저자가 생각한 대로 읽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도 하고 뭐 문학 비평가들 항상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시를 쓴 사람의 마음하고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꼭 내 마음대로 읽으라 이렇게 또 강요도 못한단 말이에요. 시를 쓰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강요해봤자 되지도 않고. 자, 그런데 시나 뭐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시나 소설을 읽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자유니까. 그런데 이 헌법은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그 읽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 차이가 항상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해석 꿈보다 해석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꿈은 꿈이지만 해석은 꿈과 꼭 같지 않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그 해석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이 해석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 해석하자는 학문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다큐멘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걸 전공으로 하는 학문이 과거 300~400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딱딱한 아까 우리 김원영 선생님이 이 딱딱한 강의를 듣지 말고 그러는데 강의를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쉽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마 5살인가 그쯤 됐는데 우리 윤용준 박사님이 항상 저한테 영덕 제가 영덕 촌놈이거든요. 근데 그 영덕에서 잘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일제시대 때 금융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금융조합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금융계를 지배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깔아먹는 그런 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좋게 말하면 그 좀 근대적인 은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도입을 시키는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어릴 때 영덕 그래도 영덕이 군 소재지입니다. 그럼 군인데 그게 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그 밑에 그 옆에 이제 금융조합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입니다. 6.25 사변 직전인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한테 제가 점심을 갖다 드리는데, 그때는 벤또라고 그럽니다. 일본 말로. 근데 그 도시락도 이렇게 가방도 없고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옛날엔 다 그랬어. 책보. 우리는 책을 가지고 다닐 때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책보라고 가방이 없었어요. 가방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뭡니까? 리쿠샥, 뭐 이런 거, 이런 걸 걸머쥐고 다녔는데, 옛날 생각나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하루는 도시락을 내가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아버지께 이제 점심을 드린 다음에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점심을 그날은 많이 안 잡수고 조금 잡수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나보고 갔다가 이제 가서 먹어라! 그날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 도시락은 진짜 좋거든요. 거기에 뭐 계란도 좀 들어가 있고 말이죠. 뭐 반찬이 그럴듯하니까 야, 오늘은 대박이다. 그래서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이제 내려오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걸 집에까지 가져가서 먹으면은 집에 동생이 한 놈 있거든요. 그러면 집까지 가서 먹다 보면 나 혼자 먹지도 못할 것 같고, 또 날씨도 괜찮고 참 봄에 화창한데 구태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길에서 먹자. 제가 영덕 읍내 그렇게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류소 안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자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턱 앉아가지고
보자기를 턱 펴서 그래서 그 도시락을 내가 먹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뭐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지나갔어. 우리 어머니를 잘 아는 이웃 동네 한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 민호루, 제가 이 일본 이름이 민호루거든요. 민호루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여기 놀라네. 그 기가 차죠. 이 조그만 어린애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펴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일대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저는 집에 가서 그런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었느냐. 그래서 그만 그게 뽀록이 난 거예요. 탈로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그 소문이 그 도시락을 아버지한테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서 먹었다. 뭐 이런 소문까지 꽉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창피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은 절대로 저한테 길거리 가다 먹어라 그런 말 하실 거 없거든요. 경상도 말에 가다가 먹어라, 가져가서 먹어라, 그런 뜻이거든. 갖다 줘라, 그럼 가져줘라 이런 뜻이고. 그런데 저는 그걸 듣기를 그냥 가다가 먹어라. 저한테 편리하게 들은 거예요. 그렇지, 집에까지 갈 필요 없지, 가다가 먹는 게 좋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하고 제가 해석한 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가 항상 올 수 있는데 제가 또 어릴 때 그런 좀 어려움한 짓을 잘했거든요. 또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배추를 우리 집 마당에 배추를 심었는데 그 배추가 이제 자라가지고 괜찮았어요. 그 배추를 싸가지고 저 뒷집에 갖다 주라. 그래서 저는 그걸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뒷집은 이 집이 뒷집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걸 배추를 줬다고요. 주고 이제 왔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배추를 우리 집에 갖다 줘서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임마 너 어디 가서 배추를 누구 집에 줬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뒷집에 뭐 한 집에 여기 이 집도 이쪽에 볼 때 이 집이 뒷집이고 이렇게 보면 저 집이 뒷집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뒷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제가 듣는 사람의 의도가 항상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의도 속에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배추를 이 집에 주고 저 집에 주고 그건 도시락을 길가에서 먹고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헌법주의자면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거든요. 헌법이 말하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 스칼리아가 굉장히 그걸 강조해요. 이 프레이머들,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제가 이게 헌법입니다. 미국에 제가 가져왔구만요. 근데 이게 어멘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책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위해서 수프림 코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이게 좀 더 컨서바티브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원래 쓰여진 대로 그 정신대로 살려나가자. 그리고 조금 더 리버럴한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오늘 현대가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 뭐 헌법 정도가 아니고 종교에 들어가면 더 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헌법 정도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지옥을 가느냐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심각한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래서 원래 해석학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서 해석학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면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헤르멧 뉴이티. 그런데 히랍 신화에 헤르메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이 여신은 하늘에 그 음성을 듣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헤르메노이틱스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논어도 공부하지만 우리가 성서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시작할 때 사수와 성서 그랬는데, 오늘 좀 성서 얘기를 이 해석학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원래 성서가, 구약 성서는 이미 히브리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서가 기원 후 40년에서 80년 사이에 씌워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어답트를 합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난 이후에 이루어진 텍스트가 신약입니다. 그 약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근데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그건 새로운 약속이니까 신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379년에 와서야 비로소 66권이 정경으로다가 인정이 돼요. 비숍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66권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이것이 캐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카메라가 캐논이죠.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이, 히랍 말에 이게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서는 그 자기들이 가지는 경전을 캐논, 기독교의 경전은 66권, 캐논. 불교에는 티베탄, 그러니까 거기 트리피타카, 또 거기다가 팔리 트리피타카. 우리 한국에 나가면 해인사는 뭐가 있습니까? 8만 대장경. 그걸 이제 8만 대장경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은 알지. 근데 이게 불교식으로는 트리피타카입니다. 그래, 그게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독교는 66권 얼마 안 됩니다. 딱 정해져. 그런데 이 불교는 오픈, 그냥 그 후에도 많은 그 경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경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66권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히랍으로다가 그때 이제 쓰여졌는데, 그 후에 이렇게 66권이 정해진 다음에 이걸 라틴으로 번역했다 합니다. 중세 때는 다 라틴 말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건 누가 읽어요? 신부밖에 못 읽어요. 그 평교인들이 무슨 라틴 말을 가지고 성경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정해진 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신부들이 교회에서 교회 권위가 정해주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이, 그때는 교회가 모노폴리,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하면 성경도 읽는 사람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라틴 말로 딱 정해가지고 교회가 주는 해석밖에 못한다. 그러다가 16세기 와서 종교 개혁이 됐네. 제일 첫 번째가 성서가 라틴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서를 누구든지 자국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이걸 오픈한다는 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판도라스 박스 이게 열어놓으면은 캐논 웜스 그런 말 영어로 쓰잖아요. 이게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계 각국말로 다 번역돼 나오는데 자 이러고 나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 해석하기라는 게 서구에서 특히 독일에서 17세기쯤에서 이런 성서를 어떻게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느냐 해서 해석하기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문이 그 다음에 philosophical hermeneutics 철학적인 해석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legal interpretation 법학적인 해석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런 해석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늘에서 다 써가지고 우리한테 뚝 떨어졌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성경이 무슨 하늘에서 쓰여져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이게 다 사람의 손으로 쓰여져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교회 권위로다가 딱 인정한 겁니다. 66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약 성서가 되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AD 한 40년 전에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거든요. 흔히 그래서 이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아시죠?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복음서 가운데 세 가지 복음서는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제가 어릴 때는 읽어보면 왜 똑같은 얘기가 다 세 군데 다 나올까? 그냥 여기도 보면 착한 사마리아 여인 그 얘기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그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짧게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요. 우리 김명희 박사님 하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 다음에 마가복음 17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서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원래 오리지널은 짧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분리하려면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가짜입니다. 말이 붙고 붙으면 처음에는 사건이 간단해요. 누가 어제 가서 무엇을 먹었다. 그런데 그 다음 서는 사람은 그걸 보고 누가 가서 먹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같이 먹었다 어쩌다 말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서가 제일 길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복음서는 예수의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을 공간복음서. 이 경상도 사람은 관자하고 간자를 분간 못해서 처음에 공간이니까 공간이 무슨 복음서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것이 공간이라는 뜻이 같이 본다는 뜻인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는 재미있어 이게 synoptic gospel. 그런데 이 SY 신자는 together. 그리고 optic이 뭐죠? 의사분들 잘 아시죠? ophthalmology. 이 희란 말에
의학 용어의 80%다 히랍에서 나온 겁니다. 옵살모스란 말이 의란 말이거든요. 옵틱. 그러니까 같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압틱 가스폴, 그래서 새 복음서인데, 이제 문제는 제4복음서가 문제, 요한복음서가 이게 고칩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처음 시작부터가 말이 틀려요. 다른 복음서는 주로 예수의 그 정기입니다. 누구의, 마태복음은 족보를 쭉 해가지고 누구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은 예수가 이제 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 나와서 뭐 하고, 이제 그런 얘기, 다들 그 예수의 일대기를 쓰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전혀 없어요. 없고,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굉장히 앱스트랙트. 그래서 우리한테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4복음서를 쓴 사람은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에 대한 일기, 정기보다는 이 복음서를 갖다가 주로 히랍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그 당시 히랍 철학에 쓰고 있던 로고스는 말, 이것이 말씀이란 말인데, 그 히랍 철학의 용어를 자기들이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4복음서가 나오는데, 약간 그렇고, 이래저래 이 복음서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력으로가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절차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학문들이 서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석하는 이러한 이 작업이 동양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서구는 이 성서학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예를 들면 그 불경이라든가 우리 유교의 사서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아주 분석적으로 해석학적으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그걸 흥고학이라고 있잖아요. 네? 훈고학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훈고학이라든가 청나라 때 와서 그런 글자를 분석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것도 역시 그런 해석학적인 그런 동기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1세기에 여기 공자의 논어가 있단 말이죠. 또 뭐 성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갭이, 시간적인 갭이 한 2000년이 넘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토닌 스칼리아 같이 원래의 모습대로, 공자의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아마 안토닌 스칼리아의 말을 갖다가 아주 대변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걸 순리, 내가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만드는 게 부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안토닌 스칼리아가 아주 정열적으로 그걸 변호합니다. 이 대법관이 해야 할 일들이 이 법을 오리지널 스피릿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임무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그 개신교 대부분이 성서의 말씀은 성서대로 이해를 해야지 네 멋대로 지금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될 수 없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 그대로 살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든지 그 감옥에 갇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성경 말대로 하면은 또 간음을 하다 잡힌 사람을 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그걸 갖다가 해석을 달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오리지널한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과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되냐. 그래서 해석하기라는 것은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 그 당시에 이 문서가 이루어질 때 상황하고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대화를 이렇게 해서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성서를 다시금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 와서는 아직도 물론 아주 그 이벤젤리칼 복음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그걸 배격합니다. 그래 성서에 있지 않은 건 다 무조건 그건 다 죄악이고 그건 다 이건 틀린 거다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현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그 의도가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글자보다는 그 글자의 속에 숨어있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정신을 찾는다면은 꼭 글자 그대로는 맞지 않지만 오히려 그 예수의 정신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갖다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또 참 재밌습니다. 이걸 다이알로그 아닙니까? 제가 이 희란 말 쓰네. 로고스란 말인데 이 로고스란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이란 말이다. 로고스, 로기야 이게 다 말씀이란 말이고 이 디아란 말이 희란 말에 페네트레이션 뚫고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다이알로그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이알로그가 디아로기야. 로고스란 말이 말씀의 뜻도 되지만 혹은 랭귀지 요즘 그 라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무슨 조올러지, 바이올러지, 뭐 소시올러지 다 그 로고스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다 이 로고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로고스는 쉽게 말하면 에센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갖다가 로고스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결정적인 본질을 말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알로고스, 다이알로기야. 그래서 다이알로그라는 말이 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냥 대화는 앉아가 서로가 오늘 기분 좋다, 날씨 춥다 이게 그런 대화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정신하고 상대방이 가진 본질적인 정신이 같이 부딪혀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게 때로는 실험도 하고 스트러글도 하고 대화라는 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의사분들이 잘 많이 계시니까 이 다이아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이아란 말은 다 penetration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노시스가 뭡니까? knowledge. 네, 그래서 그 히란 말에 그노시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knowledge라는 말을 쓰는데 그 진료가 뭐냐면 우리말의 진료보다는 진찰이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찰은 관찰하는 뜻이 있잖아요. 진찰입니다. observation.
다이글로시스는 진단. 예. 그래서 그 마치 단서가 들어가죠. 무언가 그 시초를 발견하는 거니까 진단이 많은.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영어에서 그노시스란 말을 발음할 때 그노시스라고 쓰지만 나스티시즘 그런 G를 발음 안 해요. 근데 이게 다 재밌는 것이 우리가 knowledge 그럴 때 K를 쓰잖아요. 이 K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가 Gnostic, Knowledge 이게 다 같이 어원이 같아요. 에티몰로지가.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아는 것이 이제 진료, 진단 그런 건데, 그래서 그 D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penetration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mutual penetration. 서로가 서로를 깊이 들어가서 아는 것이 그게 다이얼로그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dialogical dialogue, 우리 전번에 말씀했죠. dialectical dialogue. 이게 대화 가운데도 서로를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하려면 그게 dialogical dialogue. 대화적인 대화고 상대방을 두드려 부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대화는 dialectical dialogue. 그래서 자기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대화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대화는 dialectical dialogu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은 dialogical dialogue. 우리가 서로가 깊이 이해하는 대화인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서나 혹은 논어를 갖다 읽을 때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여기 있는데 21세기에 이 상황이 있고 기원전 6세기에 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를 찾으려면 이 둘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논어가 죽었는데 뭘 대화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논어란 책은 죽어 있지만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든가 정신은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읽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읽어요. 여기서부터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은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쪽에 사는 게 아니니까 역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이 이쪽을 파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건데, 이걸 이제 그 파니카 같은 학자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크로노스란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에 우리가 그저 chronological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란 말이죠. 그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 그러니까 디아 시간과 시간을 꿰뚫어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해서 diachronical dialogue 혹은 diachronical hermeneutic 해석학. 이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어요. 다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이 해석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 파니카 선생님이 독특하게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이토피칼.
다이얼로그. 이 다이아는 뚫고 들어가는 거고, 토피아란 말이 무슨 토포스란 말은 장시란 말이에요. 장소란 말이에요. 그 플레이스, 토피아, 토폴로지 그런 걸 써요.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을 이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차이, 1세기하고 21세기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간과 공간, 이게 무슨 뜻이냐? 성서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기원 1세기라든가 그때 쓰여졌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이건 지중해 문화권이고 서구 문화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양 문화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하고 부딪혔을 때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것이 그냥 한 문화권 안에서만 있을 때는 시간적인 차이만, 시대적인 차이만 이렇게 부딪히를 하면 되지만, 이 공간이 워낙 떨어진 나라는,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이면 한국 가고 일본 가고 다 하잖아요. 그 공간이 옛날같이 이렇게 다른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늘 같이 사는 시대니까, 자, 그러면 논어의 정신이, 논어의 뜻이 지금 미국 사람들, 21세기를 사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뜻을 가질까?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잇는 대화, 그런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diatopical dialogue.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와서는 21세기 와서는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을 쓰더라도 소설이나 시가 한 문화권에만 매이는 게 아니고 번역이 돼서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또 그 시를 읽는 사람이 영어권에 온 미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읽을 때는 느끼는 게 다, 아무리 번역을 해놔도 그 번역은 원래의 언어하고는 달라요. 이 말에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은 반역입니다. 이 번역해버리면 이미 그건 반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둘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는 성수도 읽어야 되고 또 논어도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러한 토피컬 다이얼로그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라이먼 파니카라는 선생님이 그 위대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주창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문화권과 문화권이 이렇게 자기 문화권 안에서 고전을 볼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그 고전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지구화가 되고 21세기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는 세계적인 이 교류가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고전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새로운 해석학적인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오리지널이냐, 이 자체가 참 중요해요. 지금 무엇을 우리가 논의에 써진 대로 이것이 오리지널리즘이라는 말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디파인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람의 의사가 여기에 이미 읽을 때 포함이 되고, 먼저 포함이 돼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체가 이미 오리지널한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애매성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최근에 이제 경향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아까 다시 우리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이거 절대로 우리 집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 사람이 조금 저를 의심해요. 제가 조금 엉뚱하고 좀 바보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사람이 뭔가 조금 멘탈이 뭐 좀 리타드된 사람이 아니냐. 지금 마음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거 들으면요 금방 이 친구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 합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절대로 우리 집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이제까지는 여러분한테 말하자면 절대 집에서 그 말 안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저한테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 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면 지금 제가 갈 데도 없어요. 이 나이에 누가 날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나 사나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살 때는 제가 어릴 때 바보짓을 좀 하긴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해석학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걸 우리 어머니 뭐 하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제 그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해석학적인 아이디어가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스칼리아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오리지널리즘을 강조하냐면 잘못하면은 그 해석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 우리 헌법의 그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서를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대로 성서를 갖다 그렇게 읽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잘못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모든 걸 다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맡기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위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 우리말의 펀더멘털리즘, 영어의 펀더멘털리즘, 우리말로는 근본주의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근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든가 근본주의가 성서에 대한 해석을 현대적인 해석을 많이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어도 보면은 이 논어를 12세기에 와서 주자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주자가 이 사설을 만든 사설한 책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가 된 게 주자가 만듭니다. 주자가 편집을 하고 주자가 거기다가 서문을 쓰고 주자가 거기다 해석을 했어요. 근데 주자 생각에는 내가 철저하게 공자 맹자의 정통을 내가 읽고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서문을 써요. 여러분 이제 대학을 대학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길게 그 대학에 대한 서문을 주자가 씁니다. 대학은 이래라는 책이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것이 공자 맹자의 정통이다. 근데 그 정통을 해석한 사람은 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유교적인 그 해석학적인 역사는 이렇습니다. 공자의 손자가 있었고 공자의 손자의 제자가 자사인데 이 사람이 대학을 쓰게 됐어요. 근데 대학을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자 맹자의 후계를 읽게 됐는데 원래 대학이라든가 중론 이런 책이 따로 없었어요. 얘기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와 있는 걸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42장 한 챕터를 만들어 따로 만든 것이 책으로 만든 것이 하나는 대학이고 하나는 중용이고 이게 됐거든요. 그렇게 그걸 그렇게 분리해서 만든 것 자체가 이미 그 공자 맹자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 주자는 자기 신념이 자기야말로 이제까지 대를 잇지 못한 공맹의 정통을
입고 있다 이야기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한 그 건국 공신 가운데 정도전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도전이 삼봉인데, 지금도 거기 서울에 가서 인사동을 가시면은 인사동 그 길거리 하나가 삼봉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봉이 그 정도전이 살던 집이 거기 있었고, 또 정도전이 거기서 이방원한테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야, 정도전이가 일생을 여기서 보냈다. 근데 지금 그 종로 경찰서인가 거기 그 옆에 보면 정도전이 살던 집을 이렇게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정도전이가 이 조선을 갖다 세울 때 이 조선의 이념이 뭐냐? 고려가 멸망할 때,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거든요. 근데 고려 말에는 이게 뭐 불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궁중을 어지럽히고 이러는 바람에 이 젊은 이 소장 유학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뒤집어 엎자. 그걸 뒤집어 엎는데, 그때 정도전이나 정몽주가 다 같은 소장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하고 그 뭡니까 그 정몽주하고 또 그 제가 갑자기 삼봉 정도전하고 뭐가 다르냐? 이 정몽주 정도전이 다 같은 정열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정몽주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새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왕조를 바꿀 수는 없다. 왕조 안에서 변형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몽주가 충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왕을 거역하고 새로운 왕조를 이룬다는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주는 그 쿠데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정도전은 틀렸다. 아예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몽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방원이가 정도전 죽였는데, 이방원이가 정몽주도 죽이고, 나중에는 정도전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근데 정도전이가 그 나라를 세울 때 철저한 인이 뭐냐면, 주자가 해석한 유교입니다. 이것이 정통이다. 공자, 맹자 이후에 근 천년이 넘도록 이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개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고전적인 유교가 그 정식으로다가 공자 유교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오경 육경에서 받아온 것을 전승을 시켜왔고, 그 전승이 맹자를 통해서 전승이 왔는데, 맹자 이후는 그게 끊어졌어. 아무도 그걸 전승을 못했는데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비로소 이걸 집대성하고 전승했다. 그래서 조선조 유교는 철저하게 주자의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자학, 그래서 성리학 혹은 주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왕양명이 그 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왕양명을 절대로 허용 못한다. 이퇴계가 철저하게 왕양명을 막았어요. 이 왕양명은 한 3세기 이후에 주자 이후에 나온 사람인데, 왕양명이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근데 왜 조선조에서 왕양명을 갖다가 정통 유교로 보지 않느냐면, 왕양명은 약간 불교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 도교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 뭐 마음이 뭐 전체가 어쩌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를 철저히 따라갔는데, 이것이
바로 정도전이 해석한 주자입니다. 그래서 지도 이념, 이 조선조의 건국 이념이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500년간 이 다른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게 딱 모아가지고 송시열, 우암 송시열 같은 분들도 철저하게 그 주장을 따르고, 심지어는 명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서는데, 이 청은 이 저 오랑캐들 북쪽에 이 뭐 이 저 형편없어. 명나라는 정말 문화가 있고 정말 그 저기 이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저 명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 존경해요, 이 조선조가. 그러나 청은 저거 이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명이 망할 때에 놀라운 건 조선 유학자들이 이제는 명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명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유교의 전통은 이미 중국을 떠났어. 이제는 우리 조선이 명을 갖다가 이어받은 유교의 후계자다, 장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항로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청나라 적은 그래서 지금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그 한국 유교가 그래도 중국보다도 그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우리 조선조의 그 자랑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통적인 유교를 이어왔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요즘 한국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무슨 생각하느냐면 이런 사람, 야, 그 구라판이 미국 기독교니 다 끝났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장자는 우리야.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선교사를 방방곡곡 다 파견하고 아프리카 뭐 어디 뭐 사우스아프리카 다, 이거 봐, 이제 미국은 다 끝난 시대고 우리가 지금 이어받는다. 이 참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신라 때 불교, 통일 신라 때 불교가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불국사를 만들었어요. 이 불국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다. 부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불국사입니다. 그만한 자부심이, 중국에서 불교를 받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효대에서도 나오고 불교다. 또 그 고려 때, 조선조 때는 유교가 우리가 명나라의 유교를 받았지만 그 후계자다, 우리다. 우리가 이제 장자다. 지금 기독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정수를 받은 거다. 이게 다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현대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첫째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시키는 다이아크로니컬, 시대를 관철하는 그런 대화와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지역과 지역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토피컬 해석, 또 그런 대화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현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어의 현대적인 의미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논어라고 하는 뭐 유교 이건 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니까 이젠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도 저기 일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굉장히 그 김경일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는데, 굉장히 현대적으로가 볼 때 이거는 공자가 끝난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공자 붐이 또 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자 뭐 학원을 먼 데다 세우고, 중국 안에서 공자
이 시골까지 공자 이 수당을 세우고 그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공자를 좀 새롭게 해석해 가지고 중국의 앞으로의 시진핑이는 유교를 중국의 하나의 국가적인 이념으로다가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나 논어가 왜 현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느냐. 제가 이틀 전에 SBS에서 거기 방송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한국의 한류가 한국 드라마가 왜 그렇게 어필하느냐? 왜 한국의 대장금이니 뭐 주몽이니 요즘 와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옛날 것만 아는데 이게 뭐 동남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요즘 와서 조금 관심 있어 한국 뭐 K-팝이라든가 드라마를 좀 보면은 상당히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는 못 봤어. 지금 뭐 미국 영화나 구라파 영화는 죽이고 살리고 뭐 섹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데 이걸 보면요 깊이 아주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으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흘러가는 몇 가지 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입니다. 아주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요. 한국 드라마가.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조선조의 유교의 왜 사단 칠정 이게 다 정서의 문제, 이게 감정의 문제입니다. 명나라 때,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그 사단 칠정을 또 따로 강의 드리겠지만 인간에게 7가지 정이 있는데 왜 좋은 정은 있고 나쁜 정이 있느냐? 미워하는 점, 노여워하는 점이 있는데 근데 이런 정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지나고 말아요. 그런데 조선조에 와서 한국의 유학자들이 이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퇴계, 율고, 기대성, 서가 그냥 학문적인 10년, 20년 걸려가면서 이것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해요. 이러는 것이 중국 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이러는 것이 왜 중국에서는 나오지 않았을까? 송나라, 명나라 유학이 전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한국 사람들은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서의 문제. 근데 한국 드라마가 정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깊이 숨어있는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감정도 있고 기본적인 인간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사회관계, 또 옛날 사극들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이게 다 유교적인 윤리인데 이런 것을 보다가 보면은 맞아 저거야. 우리는 저런 걸 못 봤거든. 근데 그게 어필해 옵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권선징악입니다. 인간이 그래도 선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이긴다. 굉장히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 한국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교적인 생각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이 우리가 최근엔 그런 건 뭐 이 서구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뭐 부시고 깨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니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자극적인 성적인 것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섞였지 이런 깊은 감정의 문제, 인간 본성의 문제 그리고 왜 이런
그 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묘하게 선이 이긴다. 이런 것을 인카리지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당히 익사이트거든요. 때로는 억울하게, 야, 이게 죽고 마는가. 그래서 살아나고. 이런 것이, 우리 그 한류가 지금 우리 학교 안에 식당 안에 일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 아닌데, 내가 들어가면 꼭, 안녕하세요. 그거는 어디 한국말 어떻게 하냐면, 코리안 드라마. 그래서 지금 나는 그거마다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딸하고 자기가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이란 문화를 떠나서 좀 글로벌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 때 그 옛날 고리타분한 유교적인 생각이다 그렇던데 그 김경일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드라마나 예술 작품으로다가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미스한 것, 잃어버리는 것을 새롭게 찾는 그런 아주 프레시한 기분을 가져요. 이런 것이 지금 오늘 21세기가 우리가 해야 할 해석하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